자, 안녕하십니까. 홍하상 작가, 전경련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특강으로 1시간짜리, 1시간 조금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형 경영의 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 편입니다. 앞으로 정주영 회장님 비롯해서 시리즈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해방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이병철 회장님을 꼽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자, 이병철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한국의 삼성그룹을 세계 1위의 대기업으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어떠한 경영 철학을 가지고 그 삼성그룹을 이끌어 나갔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작가고 65세고 정경련 교수고 포스코 전략대 교수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경련 교수입니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도 책임연구원 교수로 2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올해 4월 17일까지는 거기 소속입니다. 저서는 이병철 경영대전부터 시작해서 이건희 등등 해갖고 한 30권 이상 썼습니다. 바로 이런 책들이 이제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러시아 이런 데서 번역이 돼서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전에 제가 쓴 책 중에 하나인데 이거 보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이병철 대 정주영. 제 1편은 오늘 지금 이병철 편을 말씀드리고, 2편은 정주영 편을 말씀드리고, 3편은 이병철과 정주영 이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 정주영 회장님이 5살 아래입니다. 이병철 회장님보다는. 그래서 이 두 분이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를 박정희 대통령하고 연계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 이게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의 세계 지식 출판사라고 아마 초판 한 10만 부 찍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병철 회장님에 관해서는 이병철 경영대전 이런 책을 제가 2004년도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팔린 책인데요. 며칠 전에 제가 어디 강의를 갔더니 강의 끝나고 나서 이 책을 들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나온 지가 벌써 16년 된 책인데도.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이병철 경영대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도 경영의 신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영의 신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의 우리 정주영 회장님인데, 일본의 경영의 신은 마쓰시다 고노스케죠. 파나소닉의 창업주입니다. 이분은 그 나이가 1894년생이에요. 여기가 우리 그 이병철 회장님보다 16살이 많습니다. 일본에서 지난 역사 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거의 우리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항상 꼽힙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파나소닉은 작년 매출이 지금 한 86조, 83조 겁니다. 83조니까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23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파나소닉이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지금은 형편없이 밀려가지고 일본에서 소니 다음으로 2등이죠. 파나소닉 2등이고 지금 소니가 아마 86조 정도 할 겁니다. 1등인 일본의 1등인 가전 소니가 86조, 파나소닉이 83조인데 삼성전자한테 형편없이 져가지고 삼성전자 지금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지만은 과거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파나소닉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파나소닉 삼성의 3분의 1 수준이니까, 삼성전자의 3분의 1 수준이니까 참 한국이 참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 세계 1등을 하던 파나소닉을 잡고 이제 압도적 1위, 상대가 안 될 정도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쓰시다 고노스케 일생도 제가 이 파나소닉 기념관을 지금까지 60번을 가봤지만은 거기서 강의를 들으면서 격세지감이 있다.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가 파나소닉을 압도적으로 눌렀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병철 회장님은
그 이건희, 이재용 때 이르러서 그야말로 일본의 모든 상위 8대 가전사의 매출을 다 합치면 삼성보다 조금 크겠지만은 소니, 도시바, 히다치, 파나소닉 뭐 이런 회사들의 8대 가전사의 이익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 이익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삼성전자가 위대하겠습니까? 자, 경남 의령군 중교리에 있는 이병철 회장님의 생가입니다. 자, 요 귀하집이 있죠? 요거는 이제 이 집의 일부지만은 여기가 이제 집의 제일 안채입니다. 안채인데 바로 여기 요 방, 지금 제가 요거 지금 표시한 요 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10년생입니다. 1910년생.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 합방되던 그해 태어나셨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우리가 불운했던 시대, 일본한테 이제 식민지가 된 바로 그해 태어나서 모든 일본 사람들의 그 압정에 눌려서 힘든 세월을 보내시면서 평생을 기업을 하셨는데 거기서 어쨌든 세계 1위의 기업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이 집은 제가 그 이병철 경영대전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여기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이 집을 가서 보려고 그랬더니 그땐 개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거시기한 말로 이쪽 뒤로 돌아서 좀 내려가서 좀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제가 그때 그 이병철 경영대전 책에 저 집을 가서 보고 싶었는데 그 개방 안 해서 그냥 몰래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썼더니 그 얼마 있다 개방을 했습니다. 이 집을. 그래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이 삼성그룹의 길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방돼서 많은들에게 여기 지금 그 현지의 또 가이드도 집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 설명도 잘 해주시고 해서 많이들 지금 배우고 오십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현대그룹이나 아니면 현대차그룹 또 기타 다른 우리나라의 30대 재벌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특히 LG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좀 개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목은 이거는 제가 좀 LG그룹이나 또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LG그룹은 제가 개방을 안 하지만은 특별히 한번 요청을 해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성그룹의 조홍재 회장님, 창업주, 지금 조성래 회장님이 이제 2대째 경영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지금은 사실상 은퇴하셨지만은 그 집은 제가 가본 적이 있고요. GS그룹의 허창수 회장 댁, 그러니까 허창수 회장의 아버지가 허준구라는 분입니다. 허준구. LG건설 회장을 하시죠. 그 댁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재벌 회장님 댁은 제가 다 가봤는데 이렇게 이제 공개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천석굴의 집안의 아들입니다. 차남이죠, 차남. 그러니까 그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시죠. 이병각이라는 분이죠. 그 집에 이제 아들로 태어나서 여기는 이제 경남 의령이죠. 지금 의령 지금 가보시면 여전히 산골입니다. 여전히 이 산골에서 그런 위대한 경영자가 나왔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자, 의령에서 태어나셔서 조부가 서당을 하셨어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 정주영 회장님,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도 조부가 서당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상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LG그룹의 같은 경우도 LG 창업주가 구인회 회장이신데 그쪽도 보면은 아버님 때에서 서당을 했습니다. 서당을 하셨다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병철 회장님의 조부가 문상공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서당하셨는데 과거에는 이제 서당하시는 분들이 되게 학식이 깊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동몽선습서부터 나중에는 이제 사서삼경까지 이걸 배우게 되는데 이 사서삼경을 읽고 해석한다는 거는
요새 대학원생도 못합니다. 그리고 천자문만 해도 천자문 안에 담겨있는 아주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간단해 보여도 천자문을 한번 써보세요. 천자를. 전 수도 없이 많이 써봤습니다. 거기 나오는 문장 중에 임심리박, 깊은 곳에 깊은 물에 들어가듯이 얇은 얼음을 밟듯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인생을 살 때 그렇게 깊은 물에 갈 때 조심하듯이, 얇은 얼음을 밟을 때 조심하듯이, 그런 말 같은 거 얼마나 대단한 말. 천자문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하물며 사서삼경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뭐 논어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인생의 덕목, 살아야 될 지혜가 거의 다 들어있고,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처신해야 될 배가 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자, 조부한테 그 기본적으로 한학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지수초등학교하고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내리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학력도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수초등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다가 중동중학교, 중동중고등학교죠. 하시다가 그걸로 가서 공부를 하시다가 와세대 대학에 가서 경영학과를 댕기시다가 2학년 중간에 중퇴를 하시고 한국에 귀국을 하십니다. 그래서 1938년에 이제 삼성그룹을 창업하게 됐죠. 그래서 삼성그룹의 역사가 올해로서는 지금 62, 20, 82년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이 이제 100년 대계를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그 큰 회사들을 만들었죠. 자, 1987년도에 타결하셨는데, 이 어른이 87년도에 타결하기 전에 호암자전이라고 호암 스스로 자서전 하나 쓰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책을 뭐 10번 이상 읽어봤습니다. 87년도에 사가지고. 그런데 그 책에는 자기 자랑은 한마디도 없고 아주 담담하게 쓰셨는데, 그 한 줄 한 줄의 의미가 너무너무 심장해서, 제가 87년부터 이 호암 이병철 회장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한 줄 한 줄을 분석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일본 사람 이름이나 일본의 뭐 식당이나 뭐 일본의 이발소나 이런 데를 전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나중에 취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과정을 밟으면서 책을 썼으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문상공이 운영하시는 그 학당 서당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에 진주 지수면 승내리의 이 지수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이 학교는 지금은 폐교가 됐어요. 얼마 전까지는 이 학교가 있었고, 저도 이 학교를 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 학교의 졸업생은 구인회 회장님, 구인회 회장님 아마 1907년생일 겁니다. 이분이 집이 바로 여기서 한 100m, 150m 밖에 안 돼요. LG그룹의 창업주죠. 이분도 여기 다녔고, 그 다음에 조홍재 회장님이 1907년생. 이분은 고향이 경남 함안군 군복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개나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사시다가 이 학교로 편입을 왔다는 설이 있고, 아니라는 설도 있는데, 그 조홍재 가문 쪽에서는 아니라고, 군부에서만 학교 다녔다고 그러는데, 이 학교의 또 학적부에는 조홍재 이름이 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이 조홍재, 이병철은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철 회장님은 여기에 제4회 졸업생입니다. 요새 그 대통령 후보에 나온 허경영 총재도 바로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자, 여기를 왜 오게 됐냐면, 이 학교는 일정 때 일본인 교사가 가르치던 학교였습니다. 그 얘기는 요새 치면은 좋은 학교, 명문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그 교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한국인 교사가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지만, 일본인 교사가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는데, 대체로 그런 학교들이 양질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도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학교에 편입을 오게 됩니다. 왜 편입을 오게 됐냐면, 자, 이게 지금 지수면 승내리 그 학교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승내리는 참 대단한 마을입니다. 이렇게 산이 야산이 있는데, 이 승내리를 가본 그 풍수지리한 분들의 말을 따르면, 이 봉황이
둥지를 틀어가지고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마을이고, 이 산이 뺑 돌아서 그 마을을 감싸고 있는데 돈이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지리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8개 이상의 그 명문 가문이 있는데, 그 8개 이상의 명문 가문들이 총 37,000석, 국내 최대입니다. 37,000석을 그 소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만은 논밭이 있는 게 아니라 경남 고성이나 그쪽에 뭐 거창이나 뭐 이런 쪽까지 논밭을 갖고 있어서 가을이 되면 쌀을 싣고 들어오는 그 마차의 행렬이 거의 뭐 지평선 끝까지 다 있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지금도 남한에서, 한강 이남에서는 최고의 명당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이 지수면에서는 바로 GS그룹을 만든 허창수 회장의 집이죠. 그 허창수 회장님의 할아버지가 허만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진주 여고를 설립해서 진주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한 분인데, 이분 때 아버지 이름이 허준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허준 어른은 그때의 그러니까 구한말 때 일종의 그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허준 의장, 그 동네에서는 허준 선생을 가리켜서 허준 의장이라고 합니다. 그 허준 의장의 때 돈을 좀 벌었고,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만정이라는 분한테 집에 넘어갔는데, 그 허만정이라는 분이 이제 이 집안을 많이 이제 키웠지만은 일정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독립군자금을 대고 하니까, 이 독립군자금을 댔다는 거는 독립기념관에 허만정 일가가 상해 임시정부에 돈을 보냈다는 기록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독립기념관에 가면 이 GS그룹이 독립기념관 상해정부에 임시정부에 돈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7,000석입니다. 이 허창수 집안이. 그래서 이 허만정이라는 분은 아들을 많이 낳는데, 제일 큰 아들이 허정구라는 분이고, 이분은 나중에 이제 이병철 회장하고 부산서 그 제1재단을 설립할 때 합작하는데 돈을 3분의 1을 대게 됩니다. 허정구. 이 GS 패밀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제가 다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정구가 장남이고, 허정구의 아들이 허준구입니다. 바로 GS그룹 회장을 하시던 정경래 회장하는 허창수 회장의 부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허신구. 이분은 럭키금성의 사장을 하셨어요. 가전에 하시다가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그분의 그 묘비명을 써댔습니다. 묘비명을. 그 허신구 회장님. 지금은 그분이 코스모그룹이라는 그 그룹을 만들어서 그 아들한테 물려주고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허학구, 또 그 밑으로 이제 그 허완구라는 분이 계세요. 허완구라는 분이 이제 굉장히 아주 기업가인데 한 3년 전에 돌아가시죠. 저하고는 여기 지수면 승대리도 같이 가서 지수면 얘기부터 뭐 자기 집안 얘기까지 내가 저한테 상세하게 하고 그런 어른입니다. 나중에 GS 패밀리를 할 때 그분의 사진들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참 우리 그 허창수 회장님하고도 4시간 인터뷰를 해봤고, 참 그렇습니다. 자, 그때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지수면 승내리 지수초등학교에 오게 된 이유는, 거기 오면 의령에서 지수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어디 먹고 잘 데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 먹고 잘 데가 있는 게 이병철 회장의 누님이 이름이 이분씨입니다. 이름이 아주 특이해요. 1분, 2분, 3분, 4분, 10분, 5분 뭐 이럴 때 이 분자고, 1시, 2시, 3시, 4시 할 때 이 시자입니다. 이 누님이 허씨지만 이 허순구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자, 이 허순구라는 사람은 지금 정확하게 좀 밝혀지지 않았지만 GS의 이 허창수 회장 때의 아마 그 패밀리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보다 나중에 이 GS 그룹을 얘기할 때 솔직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신하는 자기 누님이 이 허씨 집안의 허순구한테 시집을 와서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매형네 집에서 먹고 자면서 지수초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으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왔고 성공한 거죠. 자, 이어서 서울로 유학 갑니다. 중동중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중동중학교 중퇴했습니다. 와세다도 중퇴했습니다. 와세다 중퇴한 이유는 본인의 표현대로 하면 뭐 각기병에 걸려서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가 되기 때문에 2학년 중간에 이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애매한 그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와세다 대학이라는 학교는 일본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쌉니다. 지금도 가장 비싸고 옛날에도 가장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와세다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등록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먹고 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니까 일설에는 그 등록금 대기가 좀 약간 버거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와세다에 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는 오늘날 와세다 대학이 일본의 경영자들의 아마 한 30~40% 될 겁니다. 이 와세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출신들이. 그래서 와세다 경영학과를 다녔다는 거는 훗날 일본과 합작을 하거나 일본의 기술 제휴를 받거나 할 때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일본의 경영자들이 와세다 출신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선후배 관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님의 그 자서전이나 또 제가 조사한 내용에도 보면 당시 게이탄네네 회장 1960년대에 뭐 이나야마 요시히로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양반들 뭐 하고 골프를 치면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셨죠. 자, 특이한 사항은 와세다 대학을 다니는 중간에도 이 공장 같은 데를 방문하는 걸 아주 굉장히 막 빈번하게 하셨어요. 이미 이때도 기업을 하시기 위해서 구상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수학에는 아주 그 탁월한 이 수학이라고 한다기보다는 계산 능력이 다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효성그룹의 조홍재 회장님 창업주하고 삼성을 창업할 때 삼성물산을 창업할 때 조홍재 회장님도 그 아주 그 계산의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냥개비 곱셈이라고 해서 손가락 깍지에다가 성냥개비를 이렇게 하나 끼고 마치 주판을 넣듯이 해갖고 웬만한 그 뭐 곱셈 같은 거는 뭐 수백만 단위 같은 거는 그냥 암산으로 할 정도로 그런 이제 사례가 있는데 기업가들의 특징은요 개수에 굉장히 박습니다. 개수에 이 느린 기업가는 그런 기업을 경영할 자격도 없지만 그런 기업가는 좀 드뭅니다. 오히려 개수에 아주 밝아요. 숫자에. 자, 일본에 유학할 때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일본에 유학을 할 때 지금 유학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 와세다 대학을 가려고 유학을 하려고 했는데 조홍재 회장이 효성그룹의 조홍재 회장님이 이병철 회장의 형인 이병갑이라는 분하고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하만 군북에서 기차를 타고 거기 댕기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 마을 앞으로 타보니까 있더라고. 그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병철 회장님 집에 자기 형하고 친구니까 놀러 오죠. 올라왔는데 어느 날 그 이병철 회장이 나 일본에 유학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집에서 보내줄지도 모르고 또 돈도 많이 드니까 그 조홍재 형이 그 하고 좀 뭐 조홍재 형한테 그런 푸념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홍재가 나도 일본 유학을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서 못 하고 있는데 마침 응? 우리 동생이 일본 유학 한다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은 그 당시에는 일본 유학 가는 게 마치 미국 유학 가는 것처럼 돈이 많이 들 때니까 돈 걱정을 하고 있었더니 조홍재 회장이 돈은 내가 다 대줄게. 조홍재 회장네 집은 6천석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네 집은 1,000석인데 돈이 6배가 많았어요. 그래서 조홍재 회장도 그 장남이기 때문에 그 상당한 돈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조홍재 회장이 이제 돈을 물려줘서 돈을 대줘서 같이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가지고 시모노세키에
배를 타고 관부 연락사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순경들이 배 안에서 순사들이 검문했어요. 검문한 이유는 뭐냐면 두 사람이 1등실을 타고 가니까 너희 같은 조선진이 어떻게 1등석을 타고 가냐, 신분이 수상하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 검사를 받게 됐는데 뭐 어떤 하자가 없으니까 결국 보내주긴 했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시모노세께서 동경으로 같이 올라가서 우리 이병철 회장님은 공부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와세다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와세다 대학을 가시고 우리 조홍재 회장님은 법정대학이라고 일본의 호세이 대학이라는 대학교였습니다. 법정대학의 독일 경제학과를 그 양반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이제 동경에서 헤어져서 각자 이제 하숙을 했죠. 조홍재 회장 말씀을 조금만 나중에 조홍재 회장 편을 한번 할 텐데 드리면, 조홍재 회장 댁은 돈이 많기 때문에 동경의 간다란 데가 있습니다. 간다란 데는 오늘 아침에 한 서대문 정도 되는 데인데 거기에 아예 일본 주택을 하나 그냥 통째로 빌려가지고 2층짜리를, 그래서 그 가난한 유학생들, 먹고 살기 어렵고 하숙비 내기 어려운 유학생들을 한 10명 정도를 같이 다 불러서 한 집에서 밥을 먹이면서 같이 공부를 한 분이 이제 조홍재 회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일본을 가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1930 한 뭐 6년경쯤 될 겁니다. 자, 그때 유학을 할 때 여공애사, 여자 공원의 슬픈 역사란 말이죠. 이런 책이 그때 히트를 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쓴 책인데요. 그 여공들이 그 방직회사, 일테면 도미호카 제사공장, 가타오카 제사공장, 이런 제사공장들, 즉 실을 뽑는 공장들이 1930년대 일본의 경공업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전국에 많았습니다. 이거는 노동 집약적 효과가 높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사무라이로 몰락한 집안의 딸들을 여기에 취직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무라이들의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여공들이 그 공장 안의 그 온도가 뭐 스팀 다리미 뭐 이런 비슷한 거 갖고 막 데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옷 와이셔츠 양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공장 안의 온도가 막 37도 38도였고 선풍기도 하나 없이, 뭐 그 당시에 뭐 1930년대 무슨 선풍기가 있었겠어요. 선풍기도 하나도 없이 그냥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는 걸 보고 여공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심지어는 영양실조로 월급이 너무 박하니까 죽기도 하고, 일하다 근무하다가 너무 과로로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못 먹으면 쉽게 지치죠. 못 먹으면 지칩니다. 지쳐서 이 양반이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라고 본인이 이제 쓰셔서, 저도 이 책을 간다에 있는 고서점가에서 하나 사갖고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슬픈 내용들이 이제 있는 책인데, 이병철 회장께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나중에 기업을 하게 되면 저렇게 비참하게 밥을 제대로 못 먹여서 영양실조 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37도 8도의 그 찜통 같은 공장 안에서 일하면 능률도 안 오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중퇴를 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오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앞으로 300석을 마련해 놨다. 1000석 중에 둘째 아들이니까 300석을 마련해 놨으니까 뭐 그걸 가지고 네가 알아서 네 요량대로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 너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 라고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해서 했는데, 이제 그 이병철 회장이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300석을 받아가지고 마산에서 이제 정미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간판을 보면 그 마산 정미소, 양조 뭐 이 정미소 간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법니다. 옛날에는 이 술 도가를 한다든지 정미소를 하면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300석 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300석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주 드물 때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좀 벌었어요. 잘 벌었는데, 본인이 욕심이 많으니까, 꿈이 크니까,
마산의 식산은행이라는 것은 오늘날 산업은행의 전시이고, 이 식산은행은 우리나라의 그 큰 도시엔 다 있었습니다. 일정 때. 그래서 식산은행에 히라다라는 지점장이 있었는데, 이 히라다 지점장을 만나서 돈을 좀 대출을 해달라. 이게 이제 히라다 지점장은 이병철 회장이 와세다 출신이라는 걸 아니까 일본 말도 능통하고 일본도 잘 알고 하니까 돈을 빌려준 겁니다. 이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려준 것 같아요. 무려 땅을 김해 일대에 500만 평을 살 정도의 돈을 빌렸죠. 이게 사실은 이건 이제 소작 대출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이제 빌려가지고 땅을 사면 옛날에는 논 주인이 3분의 2를 가지고 소출의 3분의 1은 본인 농사꾼이 갖게 되는데, 말하자면 저 논에서 100가마니의 쌀이 나오면 66가마니는 그 논 임자가 갖는 거고 33가마니는 농사꾼이 갖는 겁니다. 근데 농사꾼은 그 농사를 지려고 1년 내내 그냥 죽어라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 뭐 옛날에 화학비료는 없을 때니까 퇴비도 갖다 뿌려야 되고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그 논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3분의 2를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이자에 비해서 나오는 이익의 양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동산 투기를 한 거죠. 이병철 회장이. 그랬는데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발발합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전쟁이 터지면 모든 상행위, 그러니까 기업 같은 행위는 모두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 터지면 다 그렇죠. 모든 건 이제 군수물자로 전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500만 평의 땅을 샀는데 상행위가 중단됨으로써 은행의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까 뭐 농사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떨려갖고 농사 제대로 안 되고 소출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익보다는 은행의 이자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여기서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은행 대출 받은 걸 다 갚아버리고 본인이 이제 거의 쪽박을 차게 되는 거죠. 본인이 이렇게 나중에 회고합니다. 삼리, 세 가지 이익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세 가지 손해가 있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손해도 동시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교훈을 본인이 얻었다고 자서전에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인의 그 첫 500만 평의 부동산 투기는 실패했으면서 또 하나 배운 거는 앞으로 이 부동산 투기와 같은 이러한 그 모험은 하지 않겠다. 이러한 불로소득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38년도에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한 걸 다 정리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대구의 인교동에 삼성상회라는 가게를 엽니다. 자, 삼성상회 사진입니다. 대구 인교동에 있었던 삼성상회. 이 건물은 지금 헐렸습니다. 전에 있었는데 이거를 참 헐지 말고 그걸 좀 보존을 해서 이걸 하나의 박물관을 만들면 이게 상당한 우리 기업가들한테 그 문화재산이 되는데, 문화유산이 되는데 이걸 헐어버리고 그 조그맣게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우리가 좀 고쳐야 될 점인데, 제가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그 일본의 기업가 박물관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오사카에 가면은 오사카 기업가 박물관이랑 큰 게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일본을 오사카 쪽에서 배출한 약 180명의 그 기업인들, 뭐 산토리 위스키 회장부터 뭐 일본의 뭐 유명한 그 오사카 출신 기업인들이 다 거기에 사진부터 동영상부터 자료부터 다 피치가 돼 있어서, 제가 일본 기업인들 우리 한국에서 모시고 일본 연수할 때 항상 그 기업가 박물관을 모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기업가를 이렇게 존중하는 풍토가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뭘 물어보면 아주 뭐 잘 가르쳐 주세요. 뭐 노무라 증권 연구소의 뭐 창업주부터.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헐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헐려가지고 그냥 이거를 박물관이나 자료관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1938년 삼성상회를 창업하시고 별표국수, 바로 이게 별표국수의 그 당시에 이제 그 라벨입니다.
이 라벨에 보면 대구시 인교동 61번지 주식회사 삼성상해 전화번호 47번 조촐합니다. 전화번호 47번. 그 다음에 미미우량 맛이 우량하다. 그 다음에 자양풍부 영양가가 풍부하다. 별 3개. 벌써 삼성입니다. 별 3개 삼성. 그래서 별표. 이 당시에 대구에는 국수를 만들어 파는 공장이 약 30여 개의 회사가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별표 국수가 품질은 최고로 뛰어났고 대신 값은 좀 비쌌대요. 그때도 이미 품질이 좋은 대신 값은 좀 비쌌어요. 이걸 이제 내다 팔아서 역시 품질이 좋으니까 없는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중일전쟁의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많이 사람들이 먹었답니다. 왜냐면 가성비가 좋으니까.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은 거야. 가성비가 좋아야 돼.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화면을 실제로 나중에 보면 잘리더라고요. 사람이.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병철 회장님 옆에 여기 애기가 바로 오늘날의 이건희 회장 되시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술회에 따르면 이 공장의 한쪽 구석에서 보루받고 라면 상자 같은 거를 쳐놓고 잠을 자면서 자기가 학교를 다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날 그 국수 자르는 거 피대라는 말 요새 사람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 모타라의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두꺼운 그 가죽 헝겊 같이 생긴 거를 계속 돌립니다. 그 소리 때문에 집안이 맨날 왱왱거리고 시끄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건희 회장이 귀족같이 생겼지만은 귀족이지만은 지금은 본인은 그 시골에 살 때 나무도 다 해봤고 산에 가서 그러니까 고생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도. 그래서 이제 뭐 이병철 회장한테는 아들이 많잖아요. 큰아들이 얼마 전에 죽은 이맹희, 돌아가신 이맹희, 그 두 번째 이창희,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희 아닙니까? 또 딸들도 뭐 큰딸 뭐 이인희부터 한솔, 뭐 이순희, 이숙희, 그다음에 신세계의 이명희 이래서 딸도 많고 자식이 많죠. 그래서 이제 삼성상해에서 하는데 자 국수만 해가지고는 저 성에 안 차니까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 그래서 건어물, 즉 북어라든지 뭐 생선은 다 말리면 건어물이 되는 거니까 이 건어물을 갖다가 이 대구 바로 앞에 있는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선이 많이 잡혀서 그거를 이제 건어물로 말린 거를 가지고 어디 갖다 파느냐? 만주에 갖다 팠습니다. 만주는 내륙이니까요. 이런 거 건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가로 팔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과도 만주엔 특이하게 사과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갖다 파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만주로 간다는 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 옛날에 이거는 외국 가는 거 정도가 아니라 마치 요새로 치면 미국 가서 물건 파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만주에 뭐 심양이나 옛날에 심양을 봉천이라고 그러는데 봉천이라는 데 가서 이걸 내다 파는 겁니다. 그때 대구서 만주 가는데 뭐 3일 이상 걸렸대요. 갈아타고 해갖고. 그러니까 이미 1938년대에 만주에 가서 물건을 팔아본 사람이 거의 드물 텐데 굉장한 그 벤처 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병철 회장께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1945년에 1948년경에 종로 2가 지금 그 YMCA 건물 그 안에 삼성물산공사를 2층에 차리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차리고 나서 이게 이제 오늘날의 그 삼성물산이죠 바로 또 삼성그룹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삼성물산공사가 한 일은 뭐냐면 무역업인데 일종의 그 무역 상사인데 홍콩에 낙화생 기름을 수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땅콩 아닙니까? 이거를 짜서 기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홍콩에다 중국에 갖다 파는 겁니다. 왜 이래? 예. 그래서
옛날에는요, 1948년도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변변한 게 없었기 때문에 우뭇가사리, 한천, 낙하생 기름 이런 거를 외국에 수출했다고요. 그 다음에 생사, 비단을 짜는 누에꼬치 이런 걸 갖다 팔았다고. 그러니까 공업 제품 하나도 없고 전부 1차 생산품 그런 것만 외국에 갖다 팔아서 이 달러를 벌게 됩니다. 어쨌든 본인이 와시다 경영학과 출신의 경영이 뭔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시작한 거죠. 자, 1950년대 그러니까 삼성물산공사를 차린 지 2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일본의 경우는 1949년에 최초의 일본의 경제 도약, 경제 테이크오프가 시작되는 이와도 경기라는 게 터졌는데 이게 왜 터졌냐면 일본이 1949년에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이걸 가리켜서 3종의 신기, 3가지의 신기한 물건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가 일본에서 최초로 발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본 경제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만들긴 만들었어요.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걸 많이 만들려면 쇠가 있어야 됩니다. 쇠.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쇠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본이 말이에요. 요때 경기를 가서 GHQ 경기에 이어지는 건데 GHQ 경기라는 건 일본 메가더 정부의 일본 전시사령부죠. 일본을 경제 정리해주는 GHQ 본부에서 흘러나온 돈이 이제 일본 경제를 매개 살리거든요. 미군의 물자가 이 물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경기 도약을 해서 이제 3가지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나왔는데 요거를 만들다 보니까 고철이 딸려.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터져서 고철이 세고 널린 거예요. 한반도에는. 그래서 이렇게 뭐 집이 망가져도 철근이 나오고 탱크가 부서져도 철근이 나오고 차가 망가져도 철근이 나오니까 이 이병철 회장이 일본에서 좀 쇠를 수입하고 싶은데 일본을 잘 하니까 일본이 지금 쇠가 부족하다는 거를 안 겁니다. 그래서 이 고철들을 싹 수집해 가지고 일본에 갖다 팝니다. 이거는 좀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삼성그룹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철 갖다 일본에서 팔아서 돈 벌었다는 거는. 일본은 그때 돈이 좀 많이 생겼던 게 6.25 전쟁에 한반도에서 전쟁에 참전한 16개국 연합군의 부식, 즉 채소를 일본이 전량 공급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참전한 군인들을 위해서 채소를 먹여야 이 사람들이 비타민 C 결핍이 안 오니까 먹여야 되는데 이거를 먹이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화물선에다 채소를 실어 갖고 오면 태평양 건너오는데 물자를 가득 싣고 오다 보니까 2달이 걸려서 채소 같은 건 다 녹아버려요. 썩어버리니까 이거를 일본한테 너희들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채소 공급을 해라.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은 유엔군 30몇만 명의 채소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마대자루, 진지를 구축하는 데 쓰는 마대자루를 공급합니다. 그 이후에는 나중에 유엔군이 쓰는 병장기 수리도 일본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돈을 여기서 무지하게 벌거든. 그러니까 고철의 수요가 무지무지하게 필요한 거예요. 전자제품 만들어야 되니까. 또 도요타 양초가 이제 자동차를 만들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철이 일본에서 팔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생긴 거죠. 자, 그 당시 삼성물산공사의 직원입니다. 자, 요쪽에 계신 분이 바로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 다음 요 분이 오늘날 효성그룹의 창업주 조홍재 회장, 같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법정대학 독일경제학과를 졸업한 조홍재 회장이 효성그룹 창업주죠. 자, 이분이 33%를 됐어요. 삼성물산을 창업할 때. 이분이 66%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지분이 66% 더 많았죠. 그 당시에 직원들입니다. 어쨌든 이 직원들이 일종의 무역업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제일제당을 만들었죠. 이게 1953년에 부산에서 제일제당이 설립이 됩니다. 이 설탕이 줄줄줄 나오는 이런 공장은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의 손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주소를 보면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 그 다음에 한문이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전포동인 것 같습니다. 742번지 이렇게 해서 이 설탕을 만드는 자 30kg짜리 설탕 박스
됩니다. 이 설탕이요. 젊은 분들은 그 요새 설탕 한 봉다리에 뭐 3,000원밖에 안 하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설탕이 얼마나 귀한 물건이었는지. 전 나이가 좀 먹었기 때문에 설탕이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1964년 이럴 때는요. 설탕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사람 없었어요. 제가 설탕을 처음 먹어본 게 1964년도 그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설탕이라는 거 먹어봤어요. 전 고향도 서울 종로인데도. 자, 그래서 이 설탕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고 조홍재 회장이 바로 이 제일제당에도 3분의 1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그 당시에 이제 일입니다. 1950년 3월, 그러니까 6.25 전쟁이 터지기 3개월 전에 이병철 회장이 일본하고 말하자면 이제 사업을 하는 거, 합작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사실은 제일제당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을 간 거죠. 갔는데 그 당시의 그 일본이 패원대 2차 세계대전에서 1945년에 끝난 2차 세계대전에서 폭격 맞은 공장을 아직도 복구를 못했어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일본의 공장들을 이제 가서 이제 공장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한 도중에 아카사카에, 지금 아카사카는 활락가입니다. 가니까 지금 이 모리따라는 이발소에 들어가서 이발을 하게 됩니다. 50년 3월에. 그래서 그 이발을 할 때 여기 이제 머리를 이제 맡기면서 이 이발소는 몇 대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5대째고 그럭저럭 뭐 100년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발소는 그냥 놀란 거예요. 아니 이발소를 갖다가 5대씩이나 해? 그래서 이 이발소를 1950년 3월부터 평생 동안 다니게 됩니다. 87년까지. 87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약 37년 동안을 단골로 다녔고 본인이 이제 87년에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이 이발소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발을 하면서 선물을 하나 주죠. 그게 뭐냐면 이병철 회장이 쓴 자서전, 그 다음에 독일의 henkel 이발기구 세트를 그 주인한테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집 주인이 이병철 회장이 단골 손님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이발소 주인하고 얘기하면서 하찮은 이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5대째를 하고 다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겠다고 했어요. 이 지금 6대째 아들은 그 후지 텔레비의 계열사의 PD입니다. PD인데 그러니까 PD니까 괜찮은 직업이죠. 후지 텔레비는 그 평균 연봉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이게 좋은 직장이죠. 일본에서는 가장 좋은 직장이지. 그래서 그 후지 텔레비에 근무를 하는 아들이 과연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이발소에 와서 이 바닥 청소부터 하고 손님 머리 감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의문이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는 거기 있다가 최근에 돌아와서 이발 일을 배우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병철 회장께서 그 다음에는 제일제당이 성공을 하죠. 아주 대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1956년도 제일모직을 설립하죠. 그 젊은 분들은 그 제일모직이라는 회사의 가치를 잘 모를 텐데, 이 골든텍스의 광고입니다. 이 광고 CM송 지금도 기억납니다. 황금빛 색상마다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우리는 아름다워 골든텍스, 이런 광고가 60년대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967년도에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1967년도에 중학교 교복이라는 거는 아주 허접해가지고 한 2-3시간만 입고 학교를 걸어가서 공부를 하면 금방 무릎팍이 툭 튀어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1960년 67년에는 무릎팍 튀어나오는 바지를 입었는데 68년이 되면은 그 성경의 에리트 학생복지하고 이 제일모직의 학생복지가 나와가지고 정말로 요새 같은 좋은 기지가 생산이 돼요. 그래서 무릎팍이 튀어나오고 그런 사태가 없고 한번 딱 내리면 그 주름이 오랫동안 서 있는 그런 거를 해준 회사가 이 제일모직의 학생복지하고
그게 성경의 엘리트 학생 복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그때 그 행복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벌써 지금 49분간. 자, 이어서 1958년에는 국내 최초로 공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재은, 굉장히 유명한 경영자였죠. 이분은 지금 현재 그 조선호텔 회장이시죠.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의 이명희 회장의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경주연 이분도 아주 난리던 경영자였습니다. 우리 그 70년대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재은, 경주연, 정수창, 이수빈 뭐 이런 양반들은 굉장히 그 경영학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우상이었습니다. 롤 모델이었죠. 이런 분들이 이제 공채 시험으로 들어온 거죠. 자, 그 무렵에 이병철 회장은 비서실을 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병의 비서실장, 아주 한국 역사상, 기업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서실장입니다. 소씨예요, 소씨.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나 이분한테도 인터뷰를 한번 하고 싶어서 메일을 보내놨더니 메일 주소가 알파벳으로 한 50자 되더라고요. 난 그렇게 긴 메일 주소를 처음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메일 보내지 마라 이 얘기예요. 메일 주소를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분의 증언을 한번 듣고 싶었는데 못했고, 자, 이 비서실은 세지마 류조가 세지마 류조는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 육사 2년 선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이고 세지마 류조가 1915년생인데 그 소설 드라마의 불모지대라는 게 있죠. 그 주인공입니다. 이 양반은 집이 좀 가난한 사람인데 일본의 도야마현의 농가에서 태어나서 그 육군 그 소년병 학교 그런 군대 비슷한 데서 만드는 그런 학교를 팽기고 결국은 이제 일본 육사를 가게 되죠. 그래서 일본 육사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육군대학을 1등으로 졸업을 해서 대본영 참모부,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제 대본영은 이제 그 일본 전쟁의 지휘소인데 거기서 정부 참모로 근무를 하다가 시베리아에서 그 전쟁 지휘를 하다가 장교로서 본인이 이제 그 포로가 돼요. 14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일본 정부가 이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주 그 소련 정부하고 계속 협상을 하거든. 결국 이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이토추 상사라는 상사에 와서 처음에 계장을 하다가 단 1년 만에 그 부장이 되고 단 또 2년 만에 업무본부장이 되고 나중에 이토추 상사의 회장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정보 참모를 했기 때문에 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동남아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 전쟁을 하잖아요. 거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정보거든, 정보. 이 정보 분석의 대가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이토추 무역상사는 바로 이 정보를 분석해서 먹고 사는 회사랑 마찬가지거든. 무역상사라는 게, 무역상사는 이 정보력이 강하거든. 그래서 이 무역상사를 하면서 혹은 대본영 참모 생활을 하면서 이 정보를 많이 했는데 대기업도 비서실이 강해야 되고 비서실은 정보가 강해야 되고 이런 비서실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병철 회장한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지마 류조는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아주 굉장히 친한 사이였는데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한국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물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세지마 류조가 간단합니다. 무역상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역상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현대종합상사, 그 다음에 대우, 주식회사 대우, 그 종합상사 이런 것들이 설립이 돼서 70년대 그 한국의 무역상사는 제가 대학교를 80년에 졸업을 했는데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가장 선망의 직장이었습니다. 대우도 좋았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무역상사의 그 당시에 근무하던 그 직원들 엘리트들이 많았고 이 엘리트들의 이 공로, 한국을 위한 공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역상사가 너무 잘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크는데 무역상사 직원들의 이 공헌이 엄청 큽니다. 그런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1969년에 삼성전자가 설립이 됐고 이게 지금 산요 테레비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 테레비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사실 이거보다 좀 먼저 69년에 이게 설립이 됐는데
저희 집이 69년에 산호를 썼죠. 근데 원래 테레비는 LG, 지금 LG가 이보다 벌써 10년 앞서서 마쓰시다의 파나소닉, 그때는 마쓰시다 전기였는데 해서 삼성전자보다 10년 앞서 테레비를 냈어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그 집에 테레비가 금성사 테레비냐 아니면 아남샤프, 아남그룹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남그룹. 그 아남샤프 테레비들이 있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삼성 산요 테레비, 이 세 가지가 주로 그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병철 회장은 사실은 일본 최대 가전회사인 마쓰시다 전기, 오늘날 파나소닉하고 합작을 통해서 이걸 생산하고 싶어서 마쓰다 고노스케를 만났는데, 마쓰다 고노스케가 이미 LG의 구인혜 씨하고 전부 그 계약을 해서 LG하고 같이 럭키 금성하고 테레비를 만들기로 이미 합의 끝났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산요는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처남, 자기 마누라의 남동생인 이우에 토시오, 일본 사람이죠. 그 처남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우에 토시오가 한 살림 차려서 나간 회사가 산요 전기거든요. 산요. 그때 산요도 테레비를 생산하고 있었다고. 처남이 이제 뭐 일종의 라이벌이 된 건데, 바로 그 처남 회사하고 합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요 전기의 기술이나 마쓰다 기술이나 거의 뭐 비슷비슷하죠. 처남 내부 회사니까 기술도 다 처남한테 그 자기 매형한테 다 배운 거고, 매형 회사에서 같이 또 근무도 했었으니까. 이게 지금 값이 상당히 비싸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라벨을 65,400원이나 썼는데 69년대 65,400원 같으면, 내가 그때 그 중학교를 공립중학교를 다니긴 했는데 우리 공립중학교 등록금이 3,000원밖에 안 할 때였거든. 3개월에. 근데 그 분기 등록금이 거의 3,000원밖에 안 하는데 20배가 넘는 21배네, 22배. 굉장히 그 생각보다 비싼 물건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병철 회장은 살아생전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세배를 간 적이 없습니다. 세배를.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생, 이병철 회장은 191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박정희보다 나이가 7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상당히 유림의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유림과 같은 꼬장꼬장한 유학자 같은 기질이 있어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가서 세배를 한다? 이런 거를 좀 용인하기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또 이병철은 또 이 박정희 대통령을 조금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좀 태생이 틀려. 한쪽은 굉장히 그 부잣집 아들이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주 가난한 농가의 그 아들이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그 만주 군관학교를 2등으로 졸업해갖고 일본 육사를 1등으로 나오게 되는데, 막 에리트죠. 본인 집안이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먹이고 재우고 할 수 있는 데는 군인밖에 없어요. 군대밖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문경사범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하다가 관두게 되는데, 이제 그 관둔 이유도 보면 그 학생들이 그 두발 상태가 불량하다고 일본인 교사들이 조선인 학생을 자꾸 그 회초리를 때리니까, 걔가 두발이 불량한 이유는 집에 돈이 없어갖고 머리를 깎을 수가 없어서 머리가 긴 건데, 일본인 교사들은 위생 상태 불량, 두발 불량 이래가지고 이제 그 회초리를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때리지 말라고, 걔네들이 그런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일본인 교사가 일본 사람의 성격으로 봤을 땐 그런 용인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본인 교사하고 주먹 다툼을 하게 되고, 본인이 문경사범 초등학교를 관두게 되고, 결국 만주 군관학교를 가게 되고, 거기서 공부를 잘해서 일본 육사를 가서 1등으로 졸업하게 되거든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1944년경에 일본 육사를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일본 육사 동기생이 116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말기가 돼가지고 총알바지로 소위들을 그 많이 양산하기 위해서 1160명이나 무려 입학을 시킨 거죠. 그때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수재입니다. 아주 뛰어난 수재예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일본의 엘리트들이 모인 육사에서 1160명 중에 1등을 했다는 거는 진짜 머리가 비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골프를 치는 장면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골프를 썩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골프를 아주 좋아했어요. 이건희 회장도 아주 좋아하고. 그런데 이병철 회장님의 수행비서의 말을 따르면, 제가 잘 아는 형인데, 사실은 이병철 회장이 골프를 좋아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비즈니스를 할 때 골프를 같이 치는 게 관행이었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특히 일본에 같은 경우는 그게 아주 더 심해서 일본의 대기업 상사 회장, 대기업 회장이나 경단련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 비즈니스를 내면 골프를 쳐야 되기 때문에 친 거지, 그 골프 자체가 재밌어 친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병철, 정주영 두 회장을 골프장에서 같이 골프를 치고 이제 만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골프를 딱 치고 나면은 골프장 한쪽 구석에다가 첫 마디가 다라이 갖고 오라고. 다라이라는 거 뭐랄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세수대보다 훨씬 큰 거 있잖아요. 다라이. 그 다라이에다가 막걸리를 딱 한 말 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옆에 풀고추, 그 다음에 된장, 그 다음에 상추 하고 냉면대접을 딱 갖다 놓고, 그 냉면대접에 막걸리를 가득 떠가지고 본인이 완샷을 딱 한 다음에 이병철 회장한테, 자, 이 회장도 한잔 하시오. 그리고 냉면대접에다 막걸리를 담아서 건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병철 회장님은 주량이 소주 반 잔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술을 못 드신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대통령이 주는 거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했는데, 대통령 자신이 냉면